미안해. 이번 달은 좀 늦었네. 제가 그의 싸늘한 손을 붙잡고 오열할 때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년간 단 한 번도 늦은 적 없던 전 남편의 양육비, 그깟 30만 원이 뭐라고. 저는 그가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의 초라한 단칸방에서 발견한 것이 낡은 통장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시한부 인생이 담긴 진단서였다는 것을, 성공한 줄만 알았던 전 남편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과 그가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선물, 지금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 정거장,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좀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정확성에 집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올해 32살, 인생에서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오직 내 통장 잔고와 내 손으로 이룬 커리어뿐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나이죠. 4년 전 이혼하고 저는 아들 준우와 함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좋은 차를 몰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것은 오차 하나 없이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스케줄 속에는 매달 5일 아침 8시 정각에 어김없이 일어나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의 입금 알림 메시지죠. 지난 4년, 즉 48개월 동안 전 남편 박지우는 단 1분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아침 8시가 되면 제 휴대폰은 익숙한 알림음과 함께 울렸습니다. 입금 메시지 내용은 언제나 그 사람처럼 간결했죠. 준우 아빠가 분유값 보냄. 금액은 항상 30만 원. 10원도 모자라거나 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제 수입에 30만 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아이 옷 몇 벌 사주거나 국제학교 학비의 일부를 내기에도 부족한 돈이죠. 저는 그 돈이 없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지켜져야 할 원칙, 공평함의 증거로서 말입니다. 저는 그가 책임을 지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고 제가 아이를 충분히 잘 키울 능력이 되더라도 아빠로서의 의무는 그가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질서가 깨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보니 액정에는 8시 5분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수신함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새하얀 셔츠에 묻은 얼룩을 본 것처럼 불쾌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은행 시스템 오류거나 인터넷 문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은행 앱에 로그인해 거래 내역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로딩 아이콘이 잠시 돌다 멈췄지만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30만 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시 10분 휴대폰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부엌의 대리석 식탁 위로 휴대폰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고 불쾌감은 점차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원래 원칙주의자라 할 만큼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살 때 저는 그의 그런 꼼꼼하고 좀스러운 성격에 질릴 대로 질렸었죠. 무슨 일이든 계획대로만 하고 한 푼 두 푼 아끼기만 할 뿐 로맨틱하거나 파격적인 모습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지루할 정도의 안정감이 제가 더 넓고 제 야망에 걸맞은 새로운 세상을 찾아 그의 손을 놓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람시계처럼 정확하던 그 남자가 약속을 어긴 겁니다. 엄마, 우유 더 주세요. 준우의 목소리가 저를 분노의 생각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올해 6살인 아들은 식탁 의자에 앉아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평정심을 되찾고 아이의 컵에 우유를 따라 주었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다음 질문이
저를 다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빠가 데리러 와요. 우유갑을 들고 있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마천루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훈이 준우를 데리러 오지 않은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장기 출장 중이라거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미리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아주 멋진 정장을 입고 광택 나는 구두를 신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영업팀장으로 승진했다며 일은 바쁘지만 수입이 좋아졌다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강남에 대출을 끼고 아파트도 분양받았다고 으스댔죠. 그때 그의 겉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나랑 헤어지니 사람답게 사는 법을 좀 알았나 보네. 예전처럼 일에만 파묻혀 푼돈이나 아끼는 촌스러운 남편이 아니라 즐길 줄도 알고. XBN and for me. 아빠가 회의 때문에 바쁘신가 봐. 이따 엄마가 전화해서 물어볼게. 저는 마음속 의심을 감추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준우는 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8시 30분. 여전히 입금 소식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걱정보다는 자존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딴 마음을 품는 건가? 새 여자, 새 가정이 생겨서 아들한테 소홀해지기 시작한 건가?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돈은 필요 없지만 그가 우리 모자를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2시 정오 3번째로 계좌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의 허기는 점점 커져가는 의문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침묵은 점점 비상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잘 압니다. 그는 무뚝뚝하고 낭만이라고는 없는 남자였고 과거 제 눈에는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신용과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우리가 격렬하게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퍼붓던 그 끔찍한 순간에도 그가 빈손으로 집을 나갈 때에도 그는 단 하루도 양육비 입금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빠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존심이 내팽개쳐진 겁니다. 저는 그와 나눴던 예전 문자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는 한 달 전 짧고 건조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 준우 사진을 보냈고 그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을 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달은 늦네요. 무슨 문제 있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성공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면 그가 나를 돈이 궁해서 그의 푼돈 몇 푼을 기다리는 여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아직도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비웃지나 않을까? 아니, 그렇게 비참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금 쓴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린 채 책상 위 서류 더미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5일 밤이 깊었지만 통장 잔액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6일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처음의 분노는 점차 더 불쾌하고 모호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7일 아침 제 인내심은 공식적으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칙이 깨졌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연결음 대신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의 중일 거야. 아니면 신호 안 터지는 오지로 출장 갔거나 그것도 아니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유심을 재발급받지 못했겠지 하며 애써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잤던 여자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절대로 전원을 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휴대폰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문득 3개월 전 마지막 만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는 준우를 데리고 공원에 가려고 왔었습니다. 몸에 잘 맞는 남색 정장을 입고 키가 훌쩍 커 보였죠. 발에는 비싸 보이는 광택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살 때는 감히 살 생각도 못했던 그런 구두였죠. 그는 승진한 남자의 자신감과 성공한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그는 대형 프로젝트와 두둑한 성과급, 그리고 강남에 갓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의례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미소였죠. 그가 잘 살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래야 이혼을 먼저 제안했던 제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는 그의 화려한 정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옷은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안색은 아주 나빴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건강한 구릿빛이 아니라 잿빛으로 어두웠습니다. 눈가는 첩하게 들어가 있었고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요즘 왜 이렇게 배숙해 보여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프로젝트가 급해서 밤샘을 좀 했더니 괜찮아.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를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휴대폰의 이 기이한 침묵은 그의 패쑥했던 얼굴을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하며 이름 모를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10일 학교에서 준우의 학비납부 독촉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넘치기 직전에 잔에 떨어진 마지막 물방울 같았습니다. 지훈의 침묵은 닷새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5일의 연체, 그의 양육비 지급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불안감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1초도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든 걱정 때문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였던 분께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은 가야 하는 시골에 혼자 사십니다. 이혼 후에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고 명절 때나 도리상 안부 전화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관계는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서먹하고 먼 사이였죠. 신호음이 아주 길게 울렸고 제가 거의 끊으려 할 때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힘이 없고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억지로 쾌활한 척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준우랑 너는 잘 지내고? 네, 저희는 잘 지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지훈 씨가 요즘 전화 자주 드리나요? 며칠째 통화가 안 돼서요. 준우 만나는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계속 전원이 꺼져 있네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어서 저편의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더듬거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걔가 바쁘다고 하더라.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일하느라 전화 꺼놨나 보지. 어머님의 대답은 무척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섬뜩하게 만든 것은 그 말 직후에 아주 작게 들려온 훌쩍이는 소리였습니다.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는 사람의 소리였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우시는 거예요? 제가 캐묻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그럼 이만 끊을게. 내가 지금 뭘 좀 하던 중이라. 어머님은 인사도 손주에 대한 당부도 없이 황급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는 행동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더욱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손주 목소리 듣기를 그토록 바라시던 분이 마치 도망치듯 전화를 끈다니 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걸까? 저는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락처에서 민준 씨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민준 씨는 지훈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우리가 이혼한 후에도 유일하게 양쪽 모두와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민준 씨뿐일 겁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빨리 받았지만 목소리는 무척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야? 오빠, 지훈 씨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질 않아요. 저는 그가 거짓말을 준비할 틈도 주지 않고 다그쳤습니다. 그 자식 현장에 나갔어. 맞아. 저기 강원도 산골 오지에 있는 현장인데 거기가 신호가 잘 안 터져. 연락 안 되는 게 당연할 거야. 민준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문장이 엉망이었습니다. 오지, 현장이라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훈은 영업팀장입니다. 그의 일은 고층 빌딩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트너를 만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영업팀장이 오지 현장에 나가게 된 거죠? 오지 현장. 민준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 소리가 그의 모든 서툰 거짓말을 배신했습니다. 삐뽀, 삐뽀. 그것은 아주 선명하고 가까이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그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가 공간을 가르고 제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예요? 제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 지금 길이야. 차가 지나갔나 보네. 나 지금 좀 바빠서 이따 다시 전화할게. 민준 씨는 시어머니보다 더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습니다. 거짓말의 안개 뒤로 끔찍한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시는 시어머니, 말을 더듬는 친구,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훈.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져 제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두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출장도 아니고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더 이상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고 부장님께 달려가 급한 집안일을 핑계로 오후 반차를 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훈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장. 저는 도시의 뜨거운 오후 햇살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마치 한겨울 속에 서 있는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온갖 의문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당장 진실을 밝혀내라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이자 제가 가진 가장 확실한 단서는 바로 지훈의 새 보금자리. 그가 자랑스럽게 제게 말했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카톡 메시지를 뒤져 몇 달 전 그가 보냈던 위치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그는 언제 시간 되면 준우 물건 좀 여기로 갖다 줘. 다음에 데리러 갈 때 쓸 수 있게. 여기 내 새집 주소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저는 그 위치 정보를 보며 더 팰리스라는 아파트 이름을 확인하고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상복합 중 하나라고 속으로 평가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약간의 질투심마저 느꼈습니다. 돈 잘 버나 보네. 이혼한 지 4년 만에 집까지 사고. 저는 서둘러 준우를 친정 엄마 집에 맡겼습니다. 급히 처리할 일이 있다고 둘러대면서요. 신나게 외할머니 집으로 달려 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아빠를 찾을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이유를 꼭 알아낼 거야. 차는 더 팰리스 아파트 로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분수대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냈으며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훈이 말했던 그대로의 고급스러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최대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절망에 빠져 전 남편을 찾아다니는 전처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에 좀 드릴게요. 저는 아름다운 직원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1205호 입주민 가족인데요. 이름은 박지훈 씨고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집에 계신지 아니면 외출 중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입주민 정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205호, 비동 말씀이시죠? 그녀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손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비동 1205호는 데이비드 스미스 씨 소유로 2년 전부터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분이십니다. 등록된 입주민이나 장기 임차인 명단 어디에도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잘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분이 몇 달 전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했어요. 저한테 위치 정보까지 보내줬는데 직원은 끈기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지어 무전으로 보안팀장에게까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여전히 단호한 고갯짓뿐이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손님. 1205호에는 박지훈이라는 분이 살지 않으시고요.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도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소유주는 없습니다. 혹시 주소를 잘못 아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착오라고 어떻게 착각할 수가 있지? 그가 직접 위치를 보냈고 그의 입으로 이 아파트와 강이 보이는 전망, 수입 가구에 대해 자랑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왜 그런 정교한 연극을 꾸며야만 했을까? 순박하고 진솔하던 지훈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문적인 사기꾼이 된 걸까? 저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뒤섞인 분노가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나를 속이고 아이까지 속였어. 이런 화려한 껍데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지? 내 속을 긁으려고 아니면 나 없이도 더 잘 산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 지금 더 팰리스 아파트 로비예요. 여기 안내 데스크에서는 박지훈이란 사람 없대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지훈 씨,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거냐고요. 똑바로 말 안 하면 저 경찰에 실종 신고할 거예요. 이 일 크게 만들 거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의 깊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짊어지느라 지쳐버린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알았어, 서연아. 민준 씨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둘러대거나 피하지 않았죠. 진정하고 거기서 나와. 걔 거기 없어. 그럼 어디 있는데요? 저는 울분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카톡으로 주소 보내줄게. 대신 약속해. 거기에 도착하면 정말로 침착해야 해.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야. 민준 씨의 카톡 메시지는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은 다른 고급 아파트도 화려한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외곽, 가난한 동네로 알려진 깊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주소였습니다. 저는 그 낯선 주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막연한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왜 거기지? 왜 그런 낙후된 동네에? 도대체 성공한 내 전남편은 그 화려하고 가짜인 장막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저는 시동을 걸고 미친 사람처럼 외곽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우리 모두를 속이기 위해 그려낸 한낱 헛된 꿈이었던 화려한 더 팰리스 건물을 등 뒤로 한 채 저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짝이던 고층 건물들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낙고 먼지 쌓인 무질서한 집들이 채웠습니다. 평탄하던 아스팔트 도로는 울퉁불퉁한 시멘트 길로 그리고 움푹 파인 흙길로 바뀌었습니다. 거리는 고작 15km 남짓이었지만 생활 공간의 격차는 마치 완전히 다른 두 세계 같았습니다. 제 번쩍이는 차는 이 노동자 동네에서 몹시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길가의 주민들이 던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보내준 좁은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저는 차를 멈춰야 했습니다. 골목은 너무 좁아서 오토바이 2대가 겨우 비켜갈 정도였고 차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잠그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떼자마자 가난한 동네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쓰레기 냄새, 시궁창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누군가 피우는 연탄 냄새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커먼 오수가 길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어 비싼 하이힐이 더러워질까봐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제 마음속의 혼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훈이 왜 여기에?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던 그가, 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하던 그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아니면 민준 씨가 시간을 벌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주소로 나를 보낸 건 아닐까? 저는 민준 씨가 보낸 주소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집이 아니라 허물어져가는 단층 쪽방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벽돌이 드러난 벽, 녹슨 양철 지붕이 저녁 햇살 아래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몇 벌이 철사줄에 널려 있었습니다. 몸집이 뚱뚱하고 몸진 바지를 입은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부채질을 하며 앉아 먹다 남은 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씀 좀 여쭐게요. 혹시 여기에 지훈이라는 사람 사나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스캐너처럼 제 오피스룩과 명품 가방, 하이힐을 샅샅이 훑었고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여기 지훈이가 몇 명인데 배달하는 지훈이, 막노동하는 지훈이, 아니면 닭 파는 지훈이? 저는 멍해졌습니다. 지훈, 전 남편이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3개월 전 준우와 함께 찍은 지훈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요. 이 사람이에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가늘게 뜨고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닭 파는 지훈이 맞네. 저기 맨 끝방에 살아. 그녀는 어두운 골목 끝 칠이 벗겨진 낡은 파란색 나무 문이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다시 쳐다보았는데 경계심은 줄었지만 호기심과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걔랑 무슨 사이야? 이렇게 뺀질나게 차려입은 걸 보니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처예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처라는 두 단어가 어쩌면 이렇게 무겁고 씁쓸하게 들리는지. 제 대답을 들은 집주인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처라고 어쩐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의 까칠함은 사라져 있었죠. 한마, 불쌍한 지고 착하고 성실한 총각인데 팔자가 왜 그리 사나운지. 들어가봐, 저 방이야. 불쌍한 지고라는 말과 아주머니의 의미심장한 고갯짓은 마치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분노는 모두 사라지고 막연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왜 그를 불쌍하다고 할까? 왜 그의 인생이 기구하다고 할까? 그는 연봉 높은 팀장에 좋은 집도 있지 않았나? 저는 맨 끝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내적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끔찍한 진실과 마주할까 두려워 고개를 돌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도둑 맞을 귀중품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끼익. 기름칠 안 된 경첩이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가장 황당한 꿈속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빛이나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비좁은 공간, 그리고 뇌리에 박히는 독특한 냄새였습니다. 오래되어 페인트 칠도 하지 않은 벽의 곰팡내와 뒤섞인 짙은 한약 냄새였습니다. 저는 안의 희미한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방은 기껏해야 15제곱미터, 제가 사는 아파트의 욕실보다도 작았습니다. 에어컨도 바람이 통하는 큰 창문도 없었고 먼지가 새까맣게 낀 낡은 선풍기 한 대만이 구석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훈이 살던 곳이라고, 그가 새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 제 시선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맞은편 벽에 멈췄습니다. 그곳, 허름한 옷걸이 하나의 남색 정장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준우를 데리러 왔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정장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던 그 옷. 하지만 지금은 투명한 비닐 커버에 쌓여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 방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 벗는 순간 남루한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왕자님의 망토인 양. 말입니다. 방 왼쪽 구석에는 낡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비어있는 컵라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찬장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때운 식사의 흔적들이었죠. 바닥에는 다 먹은 약봉지들이 굴러다녔고 그 옆에는 다려 먹다 남은 한약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방에서 유일하게 정돈되어 보이는 가구였습니다. 책상 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우리가 5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우가 막 돌을 지났을 때였죠. 사진 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고 있고 지우는 옆에서 행복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값싼 액자에 끼워져 있었지만 유리 표면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주인이 매일 닦았다는 증거였죠. 사진 액자 옆에는 검은색 인조가죽 커버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흔한 판촉용 수첩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지훈의 단정하고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5월 아들에게 30만 원 보냄 완료. 2025년 2월 아들에게 30만 원 보냄 완료. 2025년 9월 아들에게 30만 원 보냄 완료. 완료라는 글자 하나하나는 임무를 완수한 후의 안도감과 확신처럼 진하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들을 넘겼고 그의 일일 지출 내역을 읽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0일 아침 김밥 3 0원, 점심 컵라면 2 0원, 저녁 굶음 주유비 5 0원, 약값 20 0원, 남은 돈 3 0원. 10월 11일 아침 굶음 점심 삼각김밥 1 500원, 저녁 컵라면. 약값 벌려면 배달 2건 더 뛰어야 함. 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앞에서 춤추는 숫자들은 너무나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3,000원, 점심 2,000원, 저녁은 굶음. 이것이 영업팀장의 삶이라고. 이것이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남자의 삶이라고.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걸까? 한 푼 두 푼 아끼고 굶어가면서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매달 아들에게 30만 원을 보내기 위해서.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발급한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날짜는 2년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명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말기 신부전, 합병증으로 인한 3기 신부전.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말기 신부전. 2년 전. 그렇다면 그는 지난 2년간 이 죽음의 병을 안고 살면서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고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제가 안심하도록 성공한 전남편 연기를 해왔던 겁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며 방 안의 죽음 같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텅 비고 차가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제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 서연아. 지훈이 이제 여기로 돌아오지 않아. 민준 씨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고요하고 암울한 공간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죠.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어디로 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민준 씨 앞으로 달려가 그의 땀에 젖은 셔츠 멱살을 움켜쥐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지훈 씨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빨리 말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 힘은 몇 배는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몸을 거세게 흔들었고 눈물은 쏟아져 얼굴을 범벅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어. 대학병원 중환자실. 민준 씨는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혼수 상태야, 서연아. 그래서 준우한테 돈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야. 저는 민준 씨의 옷깃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온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혼수 상태, 중환자실. 그 차갑고 냉정한 의학 용어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채 민준 씨에게 이끌려 차에 올랐고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지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하나는 지난 4년간 지훈이 겪었던 비극적인 삶을 담은 느린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 재생되었습니다. 2년 전에 병을 앓았어. 그때는 신부전 2기 초기였지.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푹 쉬면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했어. 근데 녀석이 쉬지를 않더라고. 민준 씨는 핸들을 꽉 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어. 자기가 쓰러지면 준우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했지. 네가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고생할까봐 걱정했어. 미쳤어요. 그 사람. 저는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난 그 사람 돈 필요 없다고요. 나 혼자서도 준우 키울 수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 걔도 알아. 하지만 그게 남자의 책임이고 자존심이라고 하더라. 민준 씨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치료비를 벌면서 매달 준우한테 30만 원을 보내기 위해서 낮에는 12시간 동안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새벽 일, 2시까지 배달 라이더로 일했어. 주말에는 고무를 주워 팔면서 몇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지. 마른 수건 쥐어짜듯 자기 몸을 혹사시킨 거야, 서연아. 저는 수첩에 적힌 기록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3,000원, 저녁은 굶음, 그 굶주렸던 시간, 그 값싼 컵라면들이 제 아들의 비싼 수입 분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급 아파트와 멋진 정장은 그가 꾸며낸 서툴지만 사랑 가득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 허름한 쪽방, 월세가 40만 원이었어. 더 팰리스 아파트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 외국인 사장님 집인데 그분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잠시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던 거고 그 열쇠를 빌려서 너한테 보여주고 사진 찍어 보내고 전부 내가 자기가 잘 산다고 믿게 하려고 내 마음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새로운 행복을 찾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야. 자기는 너처럼 좋은 사람한테 과분하다고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 유리병 너머로 그를 보았습니다. 지우는 그곳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수많은 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삐삐 하는 차가운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는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뺨은 움푹 패였고 안색은 마른 나뭇잎처럼 시들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정장을 입고 당당해 보였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병과 과로로 망가진 육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가방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에 녀석이 나한테 맡긴 거야. 숨쉬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곧 못 버틸 거라는 걸 직감했던 거지. 저는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잔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땅 판 돈이랑 녀석이 몇 년 동안 굶어가면서 모은 돈이야. 자기 병원비로는 한 푼도 안 썼어. 이 돈은 준우 학비로 남겨둬야 한다고 했어. 혹시 내가 잘못되면 서연이한테 꼭 좀 전해줘 라고. 통장을 든 손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얼룩진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넓은 사랑과 바보 같을 정도로 묵묵한 아버지의 희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주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를 위한 눈물이었고
제 자신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사치와 허영 속에서 오만한 판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전 남편이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민준 씨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계속 준우 이름만 부르더라. 그리고 계속 5일, 5일 하고 중얼거렸어. 그 말은 제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그가 기억한 유일한 것은 5일 아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자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에게 평생의 빚을 졌습니다. 저는 방호복을 입고 잠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가까이서 그를 보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우리 모자를 힘껏 안아주던 그 강인했던 손은 이제 주사 자국과 멍으로 얼룩지고 굳은 살이 박여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밤새 배달하고 짐을 나르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훈 씨, 나왔어요. 서연이에요. 저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바보예요.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숨겼어요? 난 돈 필요 없는데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필요한데. 갑자기 모니터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녹색 파동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꺼풀이 열렸습니다. 흐릿하고 생기 없는 눈이 힘겹게 초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시선이 눈물 범벅인 제 얼굴에 닿았을 때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희미한 빛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듯 반짝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움직이며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아, 미안해. 이번 달은 좀 늦었네.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누구에게도 빚진 거 없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제발 힘내요. 건강해져서 준우한테 돌아가야죠. 준우가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요. 아빠가 공원에 데려가 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알아요? 아들의 이름이 들리자 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비뚤어졌지만 만족감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전한 신뢰와 부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의 세상 전부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과 맞바꿔 이뤄낸 미래, 바로 우리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약속할게요. 당신한테 약속할게요. 저는 그의 귀에 대고 맹세처럼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준우,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게요.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매일 이야기해 줄게요. 나랑 준우가 여기서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힘겹게 버티지 않아도 돼요. 모니터 위심장 박동 그래프가 점차 느려지더니 이내 평평한 직선이 되었습니다. 삐 하는 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극적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그가 항상 걱정했던 전처의 품에서 그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들으며 편안하고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지훈의 장례식은 요란한 곡소리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채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기절할 듯 우셨습니다. 아들이 과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계속 자책하셨습니다. 상복을 입은 준우는 아빠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와 할머니가 오는 것을 보고 따라 울먹였습니다. 아이는 영정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잘 자요. 이제 내 분유값 걱정하지 마요.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우유 조금만 마실게요. 아빠 힘들지 않게. 아이의 순진한 말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감사함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혼이 끝이라고,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부부 관계를 끝낼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정을 끊을 수는 없으며 신성한 핏줄은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오만하고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에게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가르칩니다. 매달 5일 저는 여전히 30만 원을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양육비가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어려운 형편의 신장병 환자들을 돕는 기부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높은 곳에서 그가 내려다보며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의 사랑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온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제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삶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